사실 이 포고령이 좀 무서운 부분이 저희 이제 언론인이고 방송국 기자고 전 앵커인데 만약에 이 계엄령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저희는 아마 오늘 해갔던 이후의 보도는 아시죠? 다 원고를 줘서 허락을 받아서 방송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생방송을 할 때 어떤 그 규정이나 포고령이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은 죄를 묻고 받아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끔찍한,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계엄이라는 명분 하에 언론 통제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포교령을 이렇게 보면은 네. 그 3번입니다. 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네. 적시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비상계엄을 뭐 1년에 한 두어 번 민방위 훈련 같은 느낌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와닿지가 그렇죠. 않는 거예요. 방송국 혹은 신문사 모든 예. 언론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마 물론 비상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예, 정말 이 통제를 따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그리고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어떤 공포감이 조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굉장히 그 비판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뼈아픈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마주해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지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선을 보면은 거의 뭐 5대5의 비율로 그랬었죠. 예, 겨우 이렇게 승리를 한 셈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배경이 뭐 계속해서 노출되는 모습에서 빚어지는 잡음들 그리고 여사의 문제 그리고 정치력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출범까지 겹쳐가지고 나머지 5에서 한 2, 3 정도를 뺏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뭐 철통 같은 지지층이 한 2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깎여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거는 뭐 설상가상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이야기인 거고 정말 좀 엄단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때가 조금씩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무슨 이제 최근에 이제 조작에 대한 수사도 이제 명태균 씨가 받고 있긴 합니다만 굳이 지지층이 사라지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적극적인 설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신경을 안 썼어요. 현 그 용산에서는 지지율 20%에 대한 뭐 극각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금요일부터 발표가 또 되겠죠. 그럼 이제 오늘의 이 사태가 반영이 될 텐데 정말 10% 미만, 정말 뭐 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 아마 8%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국회의원들이 당을 상관없이 연대를 맺어서 긴급선명을 하고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보다 더 앞서서 나올 수 있는 게 하야 아니겠습니까? 정권 이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하야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지율일 텐데요. 그렇죠.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10% 미만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하야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탄핵을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률적으로 아마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도 본인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렇다면은 탄핵되기 전에 하야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지지율이 나오게 돼서 이제 지지율이 계속해서 나아진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탄핵이 추진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좀 하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국무회의가 열렸고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의결된 시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뭐 체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적어도 이제 뉴욕 법무부 감찰관에 따르면은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였는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명칭을 가진 회의였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 안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이제 뉴욕 감찰관인데 그가 느낀 느낌은 대통령이 아니라 반란 수괴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정말 묻게 되는 내란죄라는 무서운 그 어떤 그 족쇄가 현직 대통령한테 이제 씌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써 이제 몇 시간 안 됐는데 적용 가능성을 뭐 이제 법적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탄핵 주요 요인으로 지금 벌써 내란 이야기가 벌써 국회에서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일단 상황을 일단 먼저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수사라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공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먼저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 설명된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형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또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도 이제 좀 경찰도 사실 이제 지금 뭐 국회를 지키고 있던 좀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는데 경찰도 12시에 이제 간부들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입장 발표를 좀 미루고 있다가 결국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쨌든 간에 행정부 내부 안에서도 이것들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내부에서도 이것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나중에 정식 수사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좀 처벌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엄령 선포 사태는 적어도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이게 자라에게 물리고 나면 이제 수도권 보고 놀란다고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국민들은 그 짧은 순간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혼란을 아마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연말 분위기로 가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 그리고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못하고 부동산 경기마저 좋지 않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도 될 시원찮을 판에 대통령이 이걸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용어를 써야 될까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앞으로도 잊기가 힘든 그렇겠죠. 어떤 그런 일일 텐데 글쎄요 이걸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슬픈 게 좀 안 좋은 역사적 순간이라 그렇죠. 그러면서도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해프닝이라는 말에는 약간 허탈함도 좀 없잖아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인데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목도를 하면서도 허탈함을 느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아까 이제 그 총리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이제 의결을 했다. 예, 의결을 해서 해제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계속해서 이제 저는 이제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자주 봤다라기보다는 어떤 뉴스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겠죠. 많이 접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면서 뭐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포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배신감, 기대감이 아무래도 더 있었죠. 기대감이 초반에는. 무너지는 예. 사실 뭐 도어 스태핑이 이번 정권 윤 대통령의 첫 작품이었으니까 청사를 옮긴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신기하고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수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을 받고도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해야 되는 대답을 거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침묵도 대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침묵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대답이 잘 되는 날도 있을 테고 어떤 날은 대답이 안 되는 날도 있을 텐데. 아니면 실수해서 문매를 맞는 날도 있을 그럼요. 테고. 그런 모습에서 사실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출입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평가를 높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뭐 전광판을 안 보겠다라는 말 지지율에 한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일까 의문을 많이 갖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광판을 좀 보겠다는 말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켜켜이 겹치면서 바로 뭐 11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만 해도 대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명분 자체가 예산안 때문이었다는 것 이것이 또 한 번 충격적인 것이고 뭐 한 번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은 이게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라든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오더라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될 수도 이제 있겠죠. 예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을 했지만 그때만 해도 탄핵이라는 굉장히 무겁고 무섭고 그랬었죠. 공포스럽고 뭔가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단어였어요 그때는. 수장이 그렇게 내려오고 나면 또 전쟁의 위험이 도살지도 몰라 이렇게 일각에서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때 돌아보면.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탄핵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탄핵 주는 무게감도 사실은 예전과 사뭇 다르단 가벼워졌다. 말이죠.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이야기도 네. 혹여 나쁜 관례로 쓰일까봐. 그러니까 막말로 이렇게 함부로 그냥 던졌다가 회수할 수 있구나. 2시간 반만 비상계엄을 쓰고 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아주 못되고 나쁜 관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원포인트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들을 뭐 전문가 쓸 정도니까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해요. 원포인트 비상계엄. 근데 원포인트 2시간짜리 비상계엄인데 저희가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생방송을 11시부터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너무 맥없이 계엄이란 게 이런 건가? 그러니까 계엄이란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 국가의 전복 위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계엄군이라는 군의 힘을 빌려서 사회 질서를 일단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치거나 혹은 무기 사용도 가능한 그런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건데 그걸 이렇게 쉽게 발동했다가 쉽게 걷어들였다는 게 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앵커로서도. 일단 근데 국회 안에서는 좀 급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국회 안에 있는 기자의 소식을 좀 전해봤을 때는 네. 국회 안은 또 좀 나름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력 충돌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최루탄도 사용이 됐었고 오. 또 이제 그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 보면은 이제 계엄군은 실탄은 갖고 있진 않았고 이제 공포탄, 열탄을 배부받았다 이렇게 기자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자꾸 해서 이제 계엄군이 국회 내로 침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성 보좌관들이 나와서 어쨌든 간에 계엄군이 들어온 것을 막고 이런 실랑이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4시 반쯤에 이제 의결이 돼서 계엄이 해제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원식 의장은 어쨌든 간에 속보는 떴는데 계엄 해제를 확인을 일단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확인되면은 그 정회를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당이 알아서 이제 국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계엄 해제를 했다고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서는 그것마저도 믿을 수가 믿을 수 없다.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그 이제 의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 4시 36분쯤 좀 지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한 30분이 더 지나서야 이제 4시 반에 의결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좀 늦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담화도 아까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녹화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과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보다는 자꾸 소통이 조금 더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이제 정부가 말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국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바로바로 좀 믿지 못하고 있는 좀 불신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후의 상황도 용산에서 혹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담화나 발언이 이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든 뭐 국회가 나서든 어떻게든 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대통령실 포함 윤 대통령까지 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라는 말도 너무나 좀 무색하고요. 어떤 과연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결정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안을 논의했던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고 일단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만 전해지고 있고 앞선 두 번째 담화를 봐도 이렇다 할 책임의식이나 거취는 아직 뭐 본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과연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누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난감하죠. 풀기 힘든 문제를 그냥 국민들한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비상계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해봤더라면 그러니까요. 예,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해법을 빨리 찾거나 할 텐데 비상계엄이 이랬던 거였어? 원래 이런 건가? 뭐 이런 인식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겪었던 그런 이런 경험에 대해서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내일부터 당장 그런 움직임들이 거세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게 도무지 풀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단지 2시간 만에 왜 해제를 했을까? 2시간 반 정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였으면은 그건 또 왜 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긴 로드맵도 계획도 없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원결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의 결의도 비춰지지 않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충동적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고심 끝에 장고 끝에 이건 정말 여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뭔가 그때 마침 제안을 했고 네, 입법으로는 더 이상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의를 또 들었다고 하니까 불같은 성격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 이미지이니까 경록 네 그런 느낌이니까 혹여나 충동적이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앞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특정 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땅에 떨어졌다.